변이 주목하는 인권 문제는 이게 자유권적 기본권의 영역에 머물지 않고 2000년대 이후에는 이제 많이 확장을 또 해서 소위 이제 사회권적 기본권이라고 그래서 국가로 하여금 그 적극적인 입법이나 행정, 정책, 예산 등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기본권, 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그런 류의 인권도 이제 민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영역에 포함이 됩니다. 아마 이 현안 대담 문제에 있어서는 주로 요 사회권적 기본권과 관련된 인권의 문제들을 주로 많이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거권, 장애인 복지, 그 다음에 이제 환경권, 뭐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 교육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것들. 이제 대부분 이제 국가로 하여금 이제 어떤 입법을 해달라, 뭐 행정 개혁을 해달라, 뭐 예산 지원을 해달라, 이제 이런 이슈들이 상당히 많은 이제 영역의 내용들입니다.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이제 요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부분들도 뭐 상당히 이제 후퇴하고 있어서 뭐 상당히 이제 여러 영역에서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안 대담 부분에서는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따로 뭐 사회를 볼 건 없고 이제 시간은 이제 보니까는 기적을 만들어내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5시 55분에는 무조건 끝내서 어떤 또 우리 선언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력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사력을 다해서 할 건 뭐 별로 없고 이제 각자 10분 이내에서 하시면 이제 자연스럽게 잘 이제 정리가 되는 것이어서 10분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한다. 하다 보면 뭐 조금 오버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10분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부동산 버블 시기에 전세 계약을 하셨던 분들이 이제 법 터지는 과정 속에서 이제 전세 사기 피해들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적극적인 입법과 뭐 행정, 뭐 여러 예산 지원 등을 통해 가지고 이런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이제 그런 운동들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데요. 뭐 변호사님 중에서는 또 특별하게 또 세입자 114라고 하는 세입자 운동단체를 이제 만드셔가지고 초대 대표를 맡으셔가지고 좀 맹렬하게 이 전세 사기 피해자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구제 활동 뭐 이런 활동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김태근 전 민생위 전 위원장님의 그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제 당황스러운데요. 원래는 이제 대담으로 하기로 했는데 지금 김남근 변호사님께서 이제 약간 준비를 못 하신 듯한데 일단 뭐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세입자 114의 대표는 제가 아니고요. 저희 이강훈 변호사님이시고 저는 이제 내부 이사회격인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 114를 저희가 만들게 된 계기는 한국의 주택 세입자가 너무 함부로 대해져요. 그래서 이 세상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좀 세입자 편에서 법률 상담을 해주는 변호사가 있어야겠다라고 해서 만들었고 맨 처음에 만들어지게 된 계기는 임대차 3법 만들면서 계약갱신권을 도입을 했는데 세입자들이 이걸 어떻게 행사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들이 이걸 만들어 놓고 이걸 어떻게 행사할지 모르겠는데 이거에 대해 대책을 내놔라. 그래서 이제 변호사들끼리 논의한 결과 세입자 114를 만들게 됐던 거고 근데 이제 작년 6월부터인가 전세 사기 사건이 터지면서 굉장히 심각해졌죠. 사실 깡통 전세 문제가 굉장히 크게 터질 거라고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세는 금리하고 반비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낮게 되면 전세금은 올라가게 되고요. 금리가 올라가면 전세금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2억의 4%와 4억의 2%는 같은 가치를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가장 큰 문제를 있게 되죠. 그랬을 때 이제 전세 사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실 텐데 사실 전세 사기가 지금 너무 심각해요. 너무 심각해서 사실 저도 제 일이 있는데 열심히 돕고는 있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현재 1만 명을 넘어가고 있고요. 1만 명을 넘어가고 있고 그중 유형별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선순위 전세 사기라고 해서 이제 빌라왕 전세 사기입니다. 이른바 이제 가해자들이 무자본 갭 투기를 한 그런 분들이 한 30-40% 됩니다. 강서구 빌라왕 그쪽에 이제 피해자들이 많죠. 근데 다만 이분들은 선순위라서 전세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쫓겨나지는 않습니다. 쫓겨나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한국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됐던 게 이제 올해 전반기에 미추홀구 후순위 전세 사기였는데, 후순위 전세 사기라는 거는 선순위를 금융권 대출이 가져가기 때문에 경매가 이루어질 경우는 후순위 세입자를 쫓겨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사실 저도 그때 그 상황이 그렇게 심각할지 몰랐는데 1월달에 미추홀구 안상미 위원장하고 상담을 하게 됐는데, 당연히 대부분의 법률가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마 여기 계신 법률가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변제금을 받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저희도 아예 뭐 2천 얼마였죠? 2,800만 원은 받지 않나요? 라고 했는데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 못 받는 이유가 뭐냐면 최우선 변제금을 현재 법령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는데 이거를 선순위 담보 설정 기준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2021년도 계약을 했으면 한 4천만 원까지도 받는데, 이게 선순위 담보 시기로 소급하게 되니까 2011년도로 소급하게 되니까 하나도 못 받게 되는. 근데 10년간 물가 상승률이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희생자가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습니다. 7천만 원이었어요. 근데 7천만 원이면 2023년 기준으로는 당연히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선순위 담보권이 2021년에 잡혀 있다 보니까 기준이 10년으로 거꾸로 돌아가면서 6,500만 원 이하만 보호를 받는, 그러니까 7천만 원 이하를 보호를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최우선 변제금을 못 받는다는 걸 알고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지금 미추홀구의 총 피해자가 2,500세대인데 총 제가 알기로는 700세대가 못 받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그 이제 공동담보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선순위 은행이 60%의 대출을 받고, 그 다음에 공동담보 공동주택이니까 예를 들어 이제 빌라, 연립주택이 되겠죠. 그 중에서 나머지 세입자들을 이제 전세금을 받는데, 그 공동담보 공동주택에서 공동담보로 대출을 받은 돈과 그 세입자들의 전세금을 합치면 결국은 그 또 주택의 가격을 초과하는, 결국은 무자본 갭투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게 지금 부산과 수원에서 터져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후순인데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나중에 다 경매가 동시에 끝나서 동시배당으로 해결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 1, 2년 걸리죠. 그러니까 당장 쫓겨나는 문제는 없는데, 전세사기 특별법이 만들어진 덕분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우선 매수권 행사 또는 매입을 해달라고 하면 어느 정도 해결은 됩니다. 그러니까 목숨이 위험한 상황은 아닌 거죠. 근데 이제 미추홀구랑 유사한 사안이 대전 같은 다가구 주택 사안인데, 여기가 한 3,000세대 지금 터졌습니다. 여기가 왜 문제가 되냐면, 다가구 주택은 법률적으로 단독주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순위가 그 은행이 대출을 가져가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15가구가 들어가는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면 2순위부터 16순위까지 쭉 나열이 됩니다. 공동담보 공동주택은 은행 1순위, 2순위 세입자인데, 다가구 주택은 1순위 은행, 세입자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또는 전세권 등기한 순서대로 해갖고 2순위부터 16순위까지 매겨지면서 2순위하고 5순위는 전세금을 받아갈 수 있는데 6순위부터 16순위는 못 받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대전 같은 경우는 그 소액 임차인 범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보호 수준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한 1,000세대가 최우선 변제금을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로 신탁 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많은 이제 법률가들은 신탁을 좀 아시겠지만 대부분 신탁을 모르죠. 왜냐하면 한국 공식적인 교육 과정에서 신탁을 설명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서 신탁 회사들은 6년 동안 기존의 집주인한테 관리를 다 맡겨놓은 다음에 막상 문제가 터지니까 집주인이 대출을 못 받으니까 대출은행을 대신해서 신탁회사 명의로 주택인도소송을 하고 퇴거를 시킵니다.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500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합쳐가지고 지금 한 1만 세대의 전세 사기 피해자가 있는 거고, 제가 너무나 걱정이 되는 거는 이 중에서 최소 2,000세대가 최우선 변제금조차 못 받는 거예요. 아마 최지수 작가의 전세 지옥이라는 책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5,800만 원이라는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쫓겨났어요. 쫓겨나면서 막상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행히 그분들을 견뎌줄 가족이 있어서 견뎠는데, 결국은 그분은 그 돈을 또 모으기 위해서 내일 원양어선을 탑니다. 근데 이 전체 1만 세대의 피해자 중에 한 70%가 20대, 40대 청년들이고 피해 금액은 1억에서 2억에 모아져 있어요. 20대, 30대 청년들이 한 피해 금액이 1억에서 2억이 모아졌는데, 이거를 이 친구들한테는 한 5년에서 10년 동안 벌어지는 돈이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구제를 해줘야 하는데, 현 정부는
작은 정부를 표방한다는 이유로 아무런 구제 방식이 없는 거예요. 구제 방식이 없고 정말 미추홀구가 열심히 세워서 쟁취한 경매 절차, 중단 절차만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린 이제 지금부터 구제 방안인데, 저희가 이제 최우선 변제금을 넓혀야 한다. 왜냐하면 최우선 변제금은 은행에 신경 쓴 건 최우선 변제금입니다. 소액 임차인의 범위는 신경을 안 쓰죠. 소액 임차인 범위는 현재 기준을 적용하면 돼요. 근데 현재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에서 소액 임차인의 범위까지 과거로 소급을 시켜요. 은행은 소액 임차인의 범위 신경 안 쓰거든요. 소액 임차인을 크게 확대를 시키고 최우선 변제금만 줄여놓으면 됩니다. 기존 그 담보대출권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게끔. 그렇게 법을 바꿔야 하는데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여러 번 얘기했는데 확실히 우리 검사님들이 이쪽을 잘 몰라요. 그래서 바꾸지 않고 있고요. 부칙에 있습니다. 두 번째, 최우선 변제금 문제하고 그다음에 쫓겨나는 세입자가 여전히 있다는 거. 신탁사기 피해자들 전국적으로 500세대, 그럼 대전 등등에 해서 다가구 전세 피해자들 이분이 한 3,000세대 되는데 이 부분들이 잠을 못 자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전세 지옥이라는 게 전세 제도가 지옥이라는 게 아니라 전세 사기를 당하는 그 지옥 같은 마음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쫓겨나지 않게끔, 제가 근데 방송을 여러 군데 나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는 있더라고요. 전세 사기 피해자가 쫓겨나지 않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고, 세 번째, 전세 대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세 사기가 커진 문제가 그 저금리에서 청년들의 주거복지를 돕겠다고 전세 대출을 해줍니다. 근데 전세 대출을 해주는데 은행은 전세 대출을 해주는데 그거에서 국가 보증을 해줘요. 그러니까 은행은 아무런 부담 없이 해주죠. 그래서 전세 사기를 당했는데, 만약에 전세 사기를 당했는데 세입자들이 이 돈을 안 갚게 되면 국가가 보증해줘야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얘기가 세입자들이 안 갚으면 국가가 보증해주니까 다 갚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무슨 죄가 있나요? 제도적 사기를 당했을 뿐인데, 전세 제도로 뭐 논쟁을 하다 보면 결국은 저희가 사회적 재난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거는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전세 대출, 그 청년들의 전세 대출 채무에 대해서 채무 저해 조정 제도를 통할 때 이분들에게 바로 신용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이 있는데 여기 임대인들이 도망가거나 구속이 돼요. 그러니까 건물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 보시면 막 물이 새는데 뭐 관리가 안 되고, 엘리베이터가 중단이 되고, 뭐 주차장에 물이 차고 막 이런, 전혀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물 관리를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제 시간에 마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전세 사기 문제가 이렇게 수도권이나 서울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뭐 그에 발맞춰 가지고 민변도 뭐 부산 지부, 뭐 대전에 계신 우리 민변 변호사님, 수원에 계신 변호사님, 이렇게 전국에 있는 변호사님들이 여기에 호응을 해가지고 나름은 그래도 좀 전국적인 그런 연락망을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어서 뭐 그런 점에서는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마 좀 오래갈 사안으로 보여서 김태근 변호사님 뭐 잘 좀 대응을 하셔가지고 다음에도 좀 체계적으로 한번 또 보고해 주실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장애인 문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올해 이제 특히 서울시와 관련해 가지고 지하철에서 그 장애인 이동권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이제 상당히 많은 이제가 되었던 이제 사안입니다. 이영숙 서울 장애인 차별연대 공동대표님,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협의회 회장님께서 대담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도 대담인 줄 알고 왔는데 10분 동안 제가 얘기하면 되는군요. 네, 뭐 많은 분들이 대략은 알 겁니다. 저희가 지하철을 본격적으로 지하철에서 투쟁을 하기 시작한 지는 딱 만 2년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이 외침은 22년이 되었다고 하죠. 저희 나라의 자립생활 운동이 2001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립생활 운동의 가장 기본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모든 사람이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 시민들은 이야기를 하면요 잘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시민들은 한 번도 이거를 권리라고 주장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희가 어느 날 갑자기 2021년
12월 3일 날부터 지하철에서 이 소리를 외쳤습니다. 처음에는 외치니까 아무 소리 없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지하철을 조금씩 연착을 시키니까 그때는 화가 났습니다. 그 화남의 분노의 정도가 얼마나 심했냐면은 저희가 무서움을 느낄 정도로 심했습니다. 근데 이 시민들의 분노에 달하는 것 중에 하나는 특히나 정치인들이 이 장애인을 그쵸 갈라치기 하고 혐오 발언에 의해서 더욱더 심각해졌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어머니 임종 이야기를 꺼냈던 그 답변을 했던 당사자인데 그때 당시 제가 그 어떤 시민이 젊은 시민이 저희가 와서 어머니 임종 보러 가야 되는데 빨리 가게 막 그럴 때 제가 얘기했던 것은 그분에게 정중하게 그렇게 급하시면은 기상에 가서 택시를 타고 가세요. 정말 급한 건 알겠지만은 저도 경험을 한 것인데 저는 바로 이제 1년 전에 경험했거든요. 새벽에 4시 반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임종이가 빨리 오라고요. 근데 저희에게 필요한 그 교통수단은 이제 특별교통수단이 있어요. 왜냐하면 새벽 4시 반, 5시 반에는 뭐 버스가 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지하철이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에 전화했더니 6시나 돼야 기사가 나와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려가더라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비장애인이 그렇게 말하는 게 별로 크게 대수롭지 않았어요. 왜? 저희는 항상 그랬으니까. 저희가 만약에 저번에도 그러더라고 어떤 장애인이 가평에 장례식장에서 갔더니 가평에 있는 특별교통수단은 일주일 전에 예약하면이 이용할 수 있다. 저희는 그런 게 당연했어요. 근데 시민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단 1분만 늦어도 그거에 분노하고 엄청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치인들이 특히나 우리 제일 먼저 시작한 이준석 전 대표가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시민들의 그 직설적인 표현들은 정말 극에 달았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저희 더 심할 경우에는 가장 심할 때는 저희 사무실까지 다 쫓아와서 시민 그냥 지나가는 시민이 그분이 특별한 경우도 아닌 분이에요 보니까. 근데 사무실에 와서 막 때리고 실제로 저희 활동가는 맞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 정치인들이 선동하고 특히나 장애인을 갈라치게 하고 혐오를 조장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스러운지 그것이 지금의 행태는 오세훈 시장까지 이제 아주 극하게 달아올랐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오늘 제가 시의회에 내년도 예산 심의가 있어서 갔었는데 복지실장이 시의원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저희는 내년도에 그 사업이 2개가 다 날라갔어요. 그래서 시의원이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날아가는 게 몇 개나 있랬더니 딱 저희 장애인 관련된 2개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복지실장이면은 국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요. 특정 단체가 시위를 해서 없앴다고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봤어요. 지금 현재 상황은 이런 이야기를 해도 누구 하나 저지도 안 되고 그게 당연한 사회가 됐습니다. 저희의 가장 이 지하철 투쟁을 통해서 가장 극렬하게 나타난 3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입니다.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명시되어 있으면요 모든 장애인들은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지역사회에서 나오기 위해서 지자체가 국가가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는 너무나도 더 극렬하게 정부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완전히 30년 전으로 후퇴하는 작업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내년도에 거주시설 강화 사업으로 43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시의회 의원들은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자립생활 운동은 30년 전으로 후퇴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서울시에서 행태이고 두 번째는
이런 정치인들이나 또 국가나 정부가 계속해서 전장현을 탄압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그 분노와 욕설은 아주 당연시 여기는 거, 혐오를 하는 것을 당연시 여기고, 그리고 시민들 앞에서 장애인들을 바로 연행하는 것을 보면서 당연히 전장현의 시위가 잘못됐다고 하고, 특히나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인식이 매우 강하게 지금 작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시민들이 그렇지는 않지만은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는 거. 특히나 경찰이나 서울교통공사가 방금 전에 우리 랑이 활동가가 얘기한 것처럼 경찰과 서울교통공사가 시민들이 보는 데서 너무나도 혐오스럽고 아주 뭐 별 이야기를 다 합니다. 입에 담지 못할 이야기까지 서슴없이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함께 거기에 동조하는 모습이 저희는 그게 너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제재할 수 있는 방안들이 뭐가 있나 했는데 아까 잠깐 토론을 보니까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저희는 앞으로도 더 많은 혐오를 혐오 조장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저희는 참혹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운동은 실질적으로 뭐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비장애인들이 누리는 기본적인 권리를 장애인에게도 보장하라는 아주 단순한 것인데 왜 시민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할까? 저희의 이 지하철 행동에서 투쟁에서 가장 저희는 남기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 이동권이라는 이런 이동권은 20년을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동권에 대해서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이동해야지, 교육해야지. 근데 이 탈시설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아직까지도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생활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지역에서 살아야 되는지, 특히나 오세훈 시장이 중증장애인 한 사람에게는 엄청난 예산이, 그렇죠,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간다는 이런 이야기를 언론을 통해서 할 때 시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반감을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끔 아주 쉽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산 장애인 당사자가 지원받는 그 예산을 지원받는 장애인 당사자가 꿀꺽 먹어버리는 거 아니다. 그거는 어찌됐든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활동지원사 임금이라든가, 만약에 저상버스를 도입하면 저상버스 도입비로 하는 거지, 이건 장애인 당사자가 그 돈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 국내에 그쵸? 예산으로 다 돌고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코 낭비되는 예산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 그 지하철 행동을 통해서 T4 작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T4 작전은 1939년도에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히틀러가 했던 작전입니다. 독일 히틀러는 제일 먼저 장애인을 학살했다고 있습니다. 그 학살한 원인은 한 가정의 4사람의 비용이 한 장애인에게 들어간다는, 결과적으로 많은 돈이 들어간다고 장애인을 학살했던 것이 지금 현재 2023년도 대한민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태입니다. 국가는 정리를 이제 좀 알겠습니다.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마 끝까지 지하철 행동을, 투쟁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는 장애인들이 감옥 같은 거짓이 아니라 지역에서 함께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저희는 지하철 투쟁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이고, 이제는 시민들이 장애인이 탈출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한 번 더 시민들에게 알리고, 또 제일 가장 저희가 지하철 투쟁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시민들이 욕을 하든 안 하든 지하철에 가니까 그래도 관심을 갖더라. 저희는 잊혀지지 않는 대한민국 시민으로 함께 살기 위해서 지하철 투쟁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약간 좀 대담식이 되려면 좀 토론이 필요해서 여기 질의도 좀 해주셔야 되고 여기 또 플로에 그 여기 이제 대담자로 나오신 분들 사이에서도 또 좀 얘기를 하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10분으로 해가지고는 대담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각자 얘기하다 끝날 것 같아서 지금부터는 가능하면 한 7분 이런 정도로 좀 토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좀 가능하면 뒷부분에 좀 여러 질의를 좀 받고 같이 토론하는 이런 시간을 좀 가지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뭐 충분히 가능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뒤에 계신 분들은 다 가능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음으로는 그 교권 아동 청소년 문제 올해 이제 또 상당히 이 문제가 뭐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었죠. 연립 학생인권법과 청소년 인권을 위한 청소년 시민 전국행동 공동집행위원장님의 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연립이라고 하고요. 왜 하필 제 차례에서 질문이 되었나. 네, 그렇지만 저도 이 엄청났던 올해를 7분 안에 잘 축약해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고 이후에 질의 때 좀 더 보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특히 좀 학생인권, 아동청소년인권이 많은 주목을 받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많은 비난과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던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흐름은 이렇게 많은 분들은 올해 이제 중반에 있었던 그 한 서울의 한 초등교사분의 돌아가신 사건 이후부터 굉장히 시작된 것으로 아시지만 사실은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각 지역 그 지역 의회의 보수 의원들의 구성이 더 많아진 부분 그리고 보수 교육감들로 많은 교육감들이 교체된 부분들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었는데요. 그 예로 사실은 이 354페이지에 저희가 올해 이제 주요 이렇게 법이나 조례 관련 타임라인을 정리해뒀는데 학생생활 지도 권한을 명시한 학생생활 지도법이 통과된 것도 작년 12월 27일이었고 서울시에서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이 이제 주민청구 수리되는 일이 있었죠. 그 건도 2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월에 있었던 또 다른 일이 이제 전북에서 전북 교육 인권 조례라고 해갖고 학생 인권 조례의 내용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형태의 조례안이 통과가 되고 그 부분들로 인해서 학생 인권 조례에 있던 많은 학생 인권 기구와 조항들이 대거 삭제되는 듯한 상황이 좀 발생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상황들이 좀 이어지던 차에 이제 그 초등교사분의 사건이 있으면서 교권과 학생인권이라는 의제가 현안으로 굉장히 크게 대두되고 그 보수 정권이나 보수 의원들, 교육감들은 원래도 이제 공약으로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내걸고 있었던 차에 그런 상황과 좀 맞닥뜨리면서 더욱 그것을 이제 자신의 어떤 정치적 수단으로서 이용하고 학생인권 조례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 또는 학생 인권이 너무나 많이 강조되고 있어서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라는 형태로 정권들에서 대거 이제 보도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때쯤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또한 이 조례를 좀 손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또 교육부에서 즉시 받아가지고 학생생활 지도에 대한 고시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황들이 좀 이어지면서 전반적으로 학생 인권에 대한 축소 상황들이 전국적으로 좀 존재했었던 해였고요. 관련해서 이제 좀 크게 있었던 법 개정이 교권사법이라고도 부르는 이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등중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에 대한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이제 흔히 아동학대 면책과 관련한 뉴스를 좀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교권을 위해서 교사의 생활지도 행위 또는 교육활동에 대한 아동학대를 면책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이제 여러 교육단체들을 중심으로서 등장을 하게 되었고 그 부분이 이제 법으로 도입이 되어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한해서는 아동학대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의 개정안이 올해 통과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는 민변에서도 이제 그 부분이 좀 아동학대법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대폭 축소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아동학대 사건을 처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하기도 했었는데요. 결국은 이 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에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학생 인권이 실제로 정말 많이 보장되어 있고 또는 과도하게 보장되어 있고 학생 인권 조례가 그만한 파워를 발휘하고 있는 게 사실이냐 한다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권 침해에 관련한 내용들도 보면요, 학생 인권 조례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을 비교했을 때 사실은 큰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교권 침해라는 것이 학생 인권 조례의 제정 여부에 관계없이 그 제보가 들어오는 건수에서는 큰 차이가 없고, 그리고 학교에서 학생 인권이 과도하게 보장됐다라는 부분도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학생 인권 관련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권고를 내고 있는 사항이 용의복장에 대한 규제, 그리고 휴대폰의 전문수거 또는 압수, 소지품 검사, 반성문 작성, 그리고 직간접 체벌 등이 있는데요. 이 내용들은 올해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태조사, 전국 전수 실태조사를 진행했을 때 한 50%의 학교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학칙, 그러니까 이제 인권위원회에서도 인권침해라고 지속적으로 권고하는 내용을 학칙에 포함하고 있는 학교가 50% 정도 되고, 어떤 학칙들은 이제 뭐 60, 70%까지도 적발되는 듯한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학생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여전히 학교 생활 규정 등에서 학생 인권 보장 그리고 학생 인권 조례를 반영한 학교 생활 규정 개정은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좀 드리면서, 이렇게 뒤에 시간을 넉넉히 네, 하기 네. 위해서 사회자분이 저를 너무 쳐다보고 계셔서 일단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침 이제 교권 보호 문제가 이제 이 아동 인권 보호 문제에서 이렇게 대립되는, 충돌되는 이제 이런 문제로 자꾸 언론에서는 많이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좀 쟁점적인 이슈가 있어서 뭐 질문도 많고, 또 우리 대응하는 또 우리 민변의 교육위원회가 있어서 질문이 또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대담을 하시면서 또 얘기를 더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사회적 참사와 관련된 겁니다. 뭐 작년에 이태원 12구 참사가 있었고, 올해 초에 이제 뭐 국정조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었고, 또 여름에는 또 오송 참사가 있었습니다. 좀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적어도 우리가 이런 사회적 재난에 대해서는 이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뭐 역량이나 제도, 뭐 행정 이런 걸 갖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또 윤석열 정부에서 이게 연속해서 이렇게 많은 사회적 참사가 일어나고 뭐 충분히 예방이 안 되고 있구나, 제도가 불비하구나 이런 것도 있었고, 또 참사가 발생했을 때 바로 이제 긴급한 어떤 매뉴얼 같은 게 있어가지고 잘 대응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너무 어처구니 없게 대응하는 모습들을 이제 보면서 국민들도 왜 이럴까라는 이제 그런 실망들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또 그 뒤에 정부가 보여주는 모습이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뭐 묻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생명 안전에 대한 그런 또 제도 보완을 하고 이제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든지 이 상황을 피하려는 모습만 보이면서 이제 국민들에게 실망을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뭐 가장 많은 우리 사회에서의 대응이 있었던 부분들이 세월호 이제 참사 부분이었었는데요. 그래서 사회적 참사와 재난에 대해서 김선우 사회윤연대 사무처장님께서 대담해 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사회윤연대 사무처장 김선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내년 4월 16일이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년이 됩니다. 아마 다들 잊지 않겠다, 기억하겠다, 행동하겠다고 다짐했던 그 약속들을 다들 아마 가슴속에 간직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난 9년 동안 9번의 수사와 조사가 세월호에는 진행이 됐습니다. 다들 아시는 이제 특조위, 또 선조위, 사참위, 그리고 이제 정부가 진행했던 검경합동수사단, 또 윤석열 검찰총장 일대 진행했던 검찰 또 특별수사단, 또 DBR 특검 이렇게 진행됐는데 결국은 정확한 실무 원인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 못했고, 또한 이제 진상 규명을 방해했다라는 국가 책임이 드러났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아직까지 묻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세월호 가족들하고 얘기하면서 아마 윤석열 정부에서 더 이상의 독립적인 공식적인 조사 기구는 불가능할 거다,
이미 이제 저희들은 좀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후에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제 이러한 과제들을 이어갈 것인가가 지금 가장 큰 10주기를 앞둔 숙제일 것 같고, 그건 이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참위 공고가 나왔습니다.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해서 가습기와 세월호 같이 해서 이제 그렇게 공고가 나왔는데, 윤석열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저희가 계속 요구를 했는데, 지난 9월에 국무조정실에서 지난 1년 동안 사참위란다 각급의 국가기관들이 사참위 공고를 얼마나 이행했는가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받아봤더니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사과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왔고, 또 뭐 인사혁신처, 또 국가정보원, 또 뭐 행정자치부 뭐 이렇게 등등 해서 국가기관들이 진행됐던 그 자행했던 이제 진상규명 방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해라라는 권고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문재인 정부 때 다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때 적폐청산 TF를 만들어 갖고 진행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게 없다 이렇게 이제 답변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이제 세월호나 혹은 재난 참사에 대해서 어떤 국가 시스템을 정비하려는 의지조차도 지금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저는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주기를 앞두고 저희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또 작년에 있었던 12구 이태원 참사 이렇게 같이 봤을 때 결국 국민들과 함께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게 뭔가 이렇게 봤을 때, 결국 책임지지 않는 국가, 처벌받지 않는 책임자, 딱 이 두 가지 문장으로 좀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오송 지하차도든 12구 이태원 참사든 결국 국가는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에만 급급하고 피해자의 권리라든가 제대로 된 기억 추모에는 전혀 나서지 않는, 또 이제 진상규명 말할 것도 없이 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다가 이제 부실한 수사가 이게 면죄부를 주는 판결로 연결되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미 그 해경지휘부가 늦게 기소가 됐지만 해경지휘부에 대해서 결국 현장의 정보를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전원무죄 판결을 내려준 거는, 이거는 앞으로 아마 대대 계속적으로 이게 판례가 선례로 남아갖고 아주 크나큰 영향을 미칠 것 같고, 또 특조위를 방해해서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는 게 드러났는데 그걸로 해서 처벌받은 사람은 딱 2명밖에 없습니다. 윤학배 해수부 차관, 그리고 조윤선 전 이제 정무수석 2명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집행유예를 이미 풀려났고, 기무사가 불법 사찰이 확인됐지만 기무사도 결국 8.15 때 다 사면됐습니다. 2명만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면죄부를 주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라는 질문을 또다시 던져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결국 각자 도생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태원 참사를 우리가 겪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안전을 원하거든 참사를 기억해라. 그래서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얘기할 때도 세월호 참사를 꼭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게 결국 교훈으로 삼고, 그래야지 다음 세대로 이어갈 수 있는데, 과연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도 계속 재난 참사는 반복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한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어떤 시스템이 바뀌었는가 이렇게 이제 봤어요. 그래서 지난 이제 5월인가 7월인가 이제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난 뒤에 윤석열 정부가 적을 만듭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국가가 이게 위급하게 인파가 많이 몰렸을 때 위기경보 시스템이 발동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구축한다고 해서 대대적으로 이제 그걸 행안부에서 이게 발표를 쭉 합니다. 근데 이제 이태원 참사도 그랬고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지만 법이 없어서 매뉴얼이 없어서 결국 구조하지 못하거나 사전 예방을 못한 건 아니다라는 게 피해자들과 우리 시민들의 동일한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보면 정부는 이거를 매뉴얼 탓과 시스템 탓으로만 이제 현장에서 대응 부재 뭐 이런 걸로만 계속해서 결국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정부의 모습을 우리는 그대로 확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앞두고 있고 또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있고, 지금 재난 참사 피해자들은 이제 자신들이 이 사회를 바꾸는 변화의 주체가 돼야 되겠다고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재난 피해자 연대 창립 총회를 했고, 이제 12월 16일이면 그게 공식적으로 출범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제 1월이면 재난 피해자 권리 센터도 지금
만들어져서 이제 재난 피해자들이 우리 사회로서 이제 앞으로 그렇게 겪게 되는 재난 참사 피해자들이 또 발생할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에 충분히 조력할 수 있고 함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구들도 만들어 가고 있어서 결국은 책임지지 않는 정부의 역할을 오히려 피해자들과 시민들이 하고 있는 방향으로 아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발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사회적 재난에 대응을 하면서 이제 민변의 역량도 뭐 엄청나게 많이 발전을 하고 민변 내에서도 이런 사회적 참사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참사의 재난 이런 데 전문성을 갖는 변호사들이 많이 이제 육성이 된 그런 측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 부분들을 더 잘 많이 발전시켜 가지고 제도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이런 더 이상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활동에도 이제 저희 민변이 좀 많이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는 이제 이게 환경 문제이기도 하고 또 과연 우리 국가가 우리 윤석열 정부가 이제 국민들을 대변해서 국민들의 어떤 안전, 국민들을 이런 환경 오염으로부터 보호하는 그런 책무들을 다 하고 있느냐에 좀 의문을 또 많이 던져주고 있는 그런 사건이어서 또 쟁점이 많은 이제 그런 내용일 것 같습니다. 김영희 민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대리인단 단장님께서 7분입니다. 예, 7분간 이제 제가 조금 늦게 와서 죄송하고요. 강화문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늦게 끝나가지고 그 후쿠시마 사고도 사회적 재난이죠. 그래서 저는 국내 원전이 많아서 원전 사고는 정말 제발 안 일어나길 날마다 기도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도 결국은 이제 사회적 재난의 수습 과정에서 빚어지는 일 중에 이게 국제적으로 피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가라는 차원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일본 정부가 이 오염수라고 하는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오염수를 사실은 일본국 내에서 영토 내에서 보관하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다로 버리기로 한 게 방침을 정한 게 2021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한국 정부가 여러 가지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포함해서.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는 못했고 특히 윤석열 정부 와서는 오히려 이제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이 오염수에 대해서 일본 정부 입장을 대변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오염수 투기가 임박했을 무렵에 사실은 좀 많이 늦게 이제 우리 민변에서 이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대응하기로 하고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로 해서 저도 그 소송단에 결합을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염수 해양 투기는 8월 24일 날 공식적으로 이제 결정이 되어서 그 사이에서 이미 세 차례 이제 오염수를 바다로 약 한 7,800톤 정도의 분량을 세 번에 걸쳐서 이미 바다로 해양 투기를 했고 이게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상황에 있습니다. 이 오염수에 대해서는 그 일본 정부 주장은 방사성 물질을 대부분 걸러내고 그 정화를 해서 내보낸다는 주장인데 저희는 이제 그걸 전혀 믿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일본 정부 주장대로 하더라도 절대로 못 걸르는 물질이 삼중수소와 탄소 14라는 방사능인데 주로 국내에서는 삼중수소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진행되었지만 삼중수소는 전혀 걸르지 못하는데 삼중수소에 대해서 일본 정부나 윤석열 정부는 안전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특히 국내에서는 덜 조명을 받았던 게 탄소 14인데 탄소 14는 일본 정부도 걸르지 못한다는 걸 인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탄소 14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이나 지방이나 이런 데에 다 탄소가 들어가 있잖아요. 탄소 12를 탄소 14가 대신해서 들어오게 되면 이게 유기탄소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몸속에 대해서 탄소 12 대신 탄소 14가 들어오면서 유기탄소가 되어서 들어온 다음부터 나갈 때까지는 계속 방사선을 24시간 내에 뽑는 건데 문제는 이 반감기가 5,730년이나
되어서 반으로 줄어드는데 무려 5,700년이 들어가는 거니까 사실상 우리가 흡수를 하게 되면 생물학적으로 반출되기 전에는 계속 방사선에 노출되는 결과가 나오는 굉장히 위험한 방사능이고 문제는 그래가지고 우리가 비타민 C로 유명한 라이너스 폴링이라는 학자는 이 노벨상을 2번이나 탄 사람인데 인류가 인공 방사성 물질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게 탄소 14라고 말했을 정도로 굉장히 그 악독한 물질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걸리지 않는 거고 지금 한국 정부는 IAEA 보고서를 가지고 그 IAEA 보고서는 사실상 IAEA 자체가 국제 원자력 기구라는 기구 자체가 원자력 진흥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친원전 기관이고요. 여기서 일본 정부의 용역을 받아서 보고서가 나온 게 있는데 당연히 용역을 발주하는 기관은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요구한 답변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조차도 그 방사성 물질을 걸르는 장비인 알프스라고 하는 다액종 제거 설비에 대해서도 성능에 대해서는 IAEA도 검증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오히려 IAEA 보고서를 들면서 오염수가 마치 안전한 것처럼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서 문제이고 우리 소송단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해서 지금 이제 8월 16일 날 이 자리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요. 청구인은 4만 명 이상이 모였고 그중에 저희가 청구인으로서 해양 생태계를 대표해서 고래들도 밍크고래라든가 남방 큰돌고래 이런 고래들도 저희 청구인에 포함시켜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제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기했고 공식적으로 이제 전원재판부에 비교적 제가 다른 헌법소원도 내봤지만 기후소송도 지금 3건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훨씬 빨리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을 헌법재판소에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내렸는데 아직 정부는 공식적인 답변서는 제기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이제 문제 삼고 있는 공권력 행사는 제일 큰 거는 정부가 이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홍보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핵심입니다. 그 부분이 저희 이제 우리 국민들의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소원을 내고 있는데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대통령이 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서 반대한다라는 성명을 내거나 외교적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 이런 그 공권력의 불행사라든가 또는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적극적으로 제소를 하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한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금 오늘도 이제 나왔는데 이제 정책 브리핑이라고 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서 사실상 홍보하고 합리화하는 브리핑을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국민의 알 권리와 오히려 국민의 안전을 침해한다고 봐서 이 부분도 저희가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고 있고 또 심지어는 페이스북이라든가 아니면 KTX 탔을 때 보신 분이 있을 텐데 많은 돈을 들여서 굉장히 칼라로 해서 좋은 뭐 제가 알기로 80억인가 들여가지고 그 이런 홍보 활동을 책자를 마련한 팜플렛을 출판해서 돌리기도 하고 이런 그리고 앞으로 이건 아직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향후 이제 6조 원의 돈을 들여서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한 피해를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가 배상해야 되는데 한국 정부가 우리 세금으로 그 부분을 이제 피해를 보상한다라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본에 대해서 만약 구상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도 이제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헌법소원을 했을 때 기자들이 많이 하는 질문은 아니 이미 해양 투기가 이미 시작됐는데 뭐 이미 이제 와서 헌법소원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질문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후쿠시마 오염 는 일본 정부가 밝힌 거는 앞으로 30년 동안 하겠다고 한 거지만 사실은 저는 이제 이 후쿠시마 오염 원전은 그 사용후 해결료가 완전히 이제 멜트다운이라고 해서 녹아내렸기 때문에 이게 로봇도 들어갈 수 있는
들어가면 고장이 바로 날 정도로 방사선량이 너무 높고 아직까지 그 사용 해결료를 단 1g도 꺼내지를 못했어요. 그럼 꺼내지 못하면 오염수는 날마다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영원히 사실상 100년, 200년 계속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비록 홈퍼스원을 제기했지만 저희가 5년 홈퍼스원 보통 제가 해보면 5년에서 길게는 7년도 걸리잖아요. 그럼 7년이 걸려도 그때 가서 일부 우리가 이겼을 때 그때 가서 한국 정부가 그때 가서라도 적극적인 활동을 하면 국제해양법재판소를 제소를 한다거나 좀 더 외교적으로 노력을 해서 해양 투기를 막을 수 있다면 비록 5년, 7년 뒤라도 이 싸움은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소송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 각오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5분 넘었나요? 죄송합니다. 예, 이제 진짜 이제 대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대담을 하려시면 이제 플로어에 계신 분들도 뭐 질문이나 또 의견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요. 아마 여기 이제 대담에 나오신 분들에 대응하는 이제 위원회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보니까는 뭐 민생경제위도 있고 교육위원회도 있고 뭐 소수자인권위원회도 있고 환경위원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태원 참사 TF도 있고 뭐 다 있는 것 같아서. 예. 아마 또 여러 가지 의견이나 또 다른 뭐 그 견해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부터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그걸 또 받아가지고 여기 대담자들이 또 말씀해주시고 뭐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계신 분들 중에 그럼 어떻게 뭐 어디부터 할까요? 뭐 자발적으로 안 하시면 제가 찝어서 할 수도 있고 뭐 방법은 다양하게 많으니까. 예, 좋습니다. 예. 경기도 이천에서 온 신정현이라고 하고요. 이용석 대표님한테 좀 그냥 제 느낌이에요. 제가 자주 유튜브로 그 동영상을 보는데 참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 지하철을 타려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그렇게까지 막 막는 거를 보면 너무 답답하기도 하고 뭐 저 개인이 어떻게 할 방법은 없는데 참 안타깝고 답답해서 그냥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타겠습니다. 예, 뭐 또 이렇게 의견을 주셔도 좋고요. 예. 아까 이제 뭐 그 전세 사기 문제 관련해 가지고 세입자 114에 나는 운영위원장에 불과하고 대표는 따로 있다 아까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서 그 대표 되시는 분이 한번 좀 또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죠. 대표 이강훈 변호사입니다. 올해 그 전세 사기 문제가 크게 불거지긴 했지만 실제 발생한 거는 이미 작년부터 그 인천 지역에서는 이 문제가 되고 있었던 상황이고 이게 언제 실제 이제 전세 사기가 있었느냐는 거는 그보다 한 2년 4년 전쯤에 있었던 거잖아요. 시기가 생각보다 빠릅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에 있었던 거예요. 대충 짐작을 하시겠지만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 시기에 전세 대출도 굉장히 쉽게 해줬고요. 전세 대출이라는 건 예전에 없었던 제도입니다. 그래서 전세하는 분들이 자기 자금으로 전세를 한 거지 대출을 받아서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언제부터 전세 대출을 해주면서 이분들이 이제 사기를 당하게 되면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게 되는데 본인 돈을 잃는 것뿐만이 아니고 대출금을 못 갚아서 파산을 해야 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 청년들이고 20대, 30대 청년들이 이 피해를 크게 당하고 있다는 게 문제고 이걸 교육을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거죠. 이분들한테 사회 경험을 더 길러줘가지고 이런 집은 위험한 집이다.
그러니까 이런 집에서는 임대를 하지 않는 게 임차를 하지 않는 게 좋고 뭐 이런 것도 알아보고 저런 것도 알아보고 예를 들어 엄청나게 교육을 시켰다고 합시다. 그렇게 해서 이 전세 사기 문제가 해결될까요? 제 느낌으로는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근본적인 해법들이 필요하고 결국 대출 문제하고 상당히 많이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세 대출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청년층에서는 전세 대출 더 많이 이렇게 해달라고 많이 요구를 하거든요. 문제는 그 더 많이 해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보증도 더 전부 100% 다 해주면 좋은데 이렇게 100% 다 해주면 본인 문제는 해결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사기가 벌어지는 거죠.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이게 참 고민인데요. 김태근 위원장님께서도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 그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질문의 취지가 지금 전세 사기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이 있느냐 그런 말씀이시죠? 사실 이제 여러 그 외부 손님께서 계셔서 저희가 이제 길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인권 보고서 327쪽부터 327쪽에 한 30쪽, 그 1003쪽에 한 20쪽. 지금 이건 인권 보고대 자료집이고요. 그 PDF 파일을 보시면 그 인권 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광 변호사의 30쪽, 제가 20쪽을 쓴 게 있습니다. 전세 사기 일반에 대해서 쓴 게 있으니까 그걸 꼭 참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023년의 역사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한번 쏙 봐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전세 사기의 문제는 토지의 문제입니다. 토지의 집중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토지의 집중이 방치되고 있죠.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자산 불평등의 문제입니다. 이거 방치하면 금리 내려가는 순간 전세 사기는 또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전세제 조도가 바뀌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예를 들어 이제 용산역에 용산 정비창이라는 공공의 부지가 있습니다. 공공의 땅이 있는데 거기도 계속 민간에 분양을 해서 개발을 하려고 하죠. 근데 절대 토지가 집중이 되면 끊임없이 자산은 불평등해지고요. 자산이 불평등해지면 항상 세입자는 급하게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전세 사기를 매우 쉽게 벌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썼던 1003쪽부터 보면 제가 토지의 헌법상 토지 규정을 언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토지의 문제다. 그리고 우리는 이 토지의 집중에 대해서 같이 싸워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약간 이제 좀 추상적이긴 합니다. 두 번째 전세 사기의 피해자가 3분의 2가 수도권이에요. 3분의 2가 수도권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한국처럼 수도권 집중이 된 나라가 없습니다. 한국의 인구가 50%가 수도권에 몰려 있는데 예를 들어 영국과 프랑스의 진보 정당이 집권한 시기에는 항상 공공기관을 외부로 뺀다든지 해가지고 그 런던하고 파리의 인구 집중도가 20%를 넘지를 않아요. 실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느 정부가 잡아도 똑같죠. 어느 정부가 잡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권 집중의 문제를 풀지 않으면 이 나라는 제가 봤을 때 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크게 수도권 집중을 하다 보니까 피라미드 사회가 되죠. 피라미드 사회가 되고 여기서 한번 떨어지면 낙오가 돼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그게 청년들 최지수 작가의 전세지옥에 잘 나오거든요. 꼭 한번 보시면 좋겠고, 그 피라미드 사회로 인한 집단 소멸 사회가 지금 한국 사회의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고 이거에 이르게 대한 세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세 가지 장면이 있는데 일단은 한국 사회 부동산 특이가 됐던 얘기는 1950년대 한국 전쟁이 일어난 뒤에 손정목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그 서울시청에서 공무원하다가 서울시립대 그 교수하신 분인데 이분의 5권짜리 서울 도시계획 이야기에 대해서 나온 얘기인데 1950년대 한국 전쟁이 일어나니까 돈이 없으니까 주택을 공급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택을 공급을 어떻게 하냐면 민간 투기, 민간의 투자를 받는 형식으로 주택을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1970년대도 그 남서울 도시개발계획이란 이른바 강남 도시개발계획이라는 것을 분양을 하면서 그 강남에 주택을 공급을 하게 되죠. 서울 그 강북에 몰린 서울을 지역균형 발전하겠다는 명목으로 그렇게 해서 1970년대
했는데 그게 2020년대까지 온 거예요. 2020년대까지 왔는데 2004년 10월 20일에 행정수도 특별법 유연 결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그때만 해도 행정수도 특별법이 그대로 돼서 이전이 됐으면 저는 이대로는 안 갔을 것 같아요. 그게 한 장면입니다. 한국 사회가 좌절하게 된 한 장면. 그리고 그때부터 그때 당시에도 우리가 IMF 막 지나서 GDP가 $10,000가 막 돌파하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소득이 많지 않으니까 나누자라고 하니까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보수 진영에서 아니 우리는 아직 파이를 키울 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웃긴 거는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황님께서 그러시죠. 이상한 그 트리클 다운 낙수 효과가 있는데 위에 있는 잔이 더 커지고 있다고. 그게 지금 한국 전 세계 자본주의의 문제고요. 그 두 번째 2014년 7월 24일 날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빚내서 집을 사게 되거든요. 이른바 LTV DTI라는 그러니까 담보대출을 늘려주고 그 소득에서 부채를 상환하는 비율을 늘려주고 하면서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을 하는데 그때부터 2015년도부터 출생률이 급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세 사기하고 맞물리면서 토지의 문제, 수도권 집중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굉장히 지금 한국은 집단 소멸의 위험에 와 있다. 이거를 함께 극복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하고 그게 지금 우리들한테 막 드러나는 게 집단 사기의 문제고 집단 사기 피해자는 70%가 20대, 30대 청년이고 이분들은 매우 분노하고 있고 매우 위험하다. 이분들을 도와주셔야 한다. 그래서 내일 저녁 때 전국 서울, 인천, 부산, 서울, 인천, 수원, 대전, 대구, 부산에서 동시다발 집회를 합니다. 이분들을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우 급박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이제 우리 학생 인권 문제와 교권 문제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대답 못했기 때문에 플로어에서 질문을 얘기해 주시면 이제 계속 대답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교육위원회에서 누가 오셨나요 지금은? 교육위원 보고대에 안 온다 그러면 이건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예, 그러시죠. 예. 간단한 질문입니다. 그 이제 교사 이제 자살 사건이 났을 때 제가 여의도를 한번 가봤어요. 워낙 이제 집회 시위에 대한 통제가 심각해서 교사들에 대한 집회 통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그 관심도 있었기 때문에 갔는데 아마 갔던 날이 한 10만 정도가 모였다는 날이었어요. 거기서 느낌은 교사들의 집회가 굉장히 배타적이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질문의 요지는 그러면 이제 교사들은 그 자기들의 인권의 문제를 이제 전면으로 내걸었어요. 여기서 이제 학생 인권하고 충돌이 된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는 것 같았고 그러면 이제 그 선생님들이 그 집회 현장에서의 그 호칭이 다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집회를 전 또 굉장히 생경하게 보게 됐는데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청소년 학생 인권 이제 전국 행동이에요. 그 시위를 주도했던 분들하고 여기 공동 행동에서 어떤 소통의 과정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 문제를 그 이제 기본권 충돌의 문제로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여기서는 아니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이제 어떻게 보면 당사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소통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이게 대단히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질문 드릴게요. 네. 관련해서 해당 집회에는 사실 저희 연대체 안에 좀 소속되어 있는 그러니까 학생 인권을 지지하는 교사분들께서 이렇게 그 안내지 같은 것을 좀 가지고 방문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인권 조례 폐지가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교사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뭐 학급당 학생수 감축 그리고 뭐 1인 2교사제 등 기존의 교육운동이 좀 요구해 오던 것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좀 담은 안내지였는데 그 집회 스태프분들께서 나가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그 현장에서 학생인권 관련된 발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학생인권 조례 폐지가 아니라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은 정치적 행동을 하는
단위와는 함께하지 않겠다. 그래서 나가라는 이야기나 아니면 이제 피켓을 들고 있다가 쫓겨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몇 차례 있으면서 지금은 이 단위와 소통을 시도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안 좋은 어떤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다는 판단하에 저희가 이제 그 집회에 더 이상 뭐 참석해서 그런 걸 홍보한다거나 하지는 않고 좀 추이를 지켜봤었던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교원 단체들이 있잖아요. 뭐 교총도 있고 교사노조도 있고 정교조도 있고 했을 때 이제 그런 교원 단체들과도 이제 교육부가 주최하는 학생생활지도 또는 교권 대책 토론회 같은 것에 이제 좀 방문을 했을 때에도 좀 이렇게 소통이 원활하게 되기보다는 굉장히 좀 많은 반대에 부딪혔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교총에서는 교육부에서 진행한 토론회에서 이제 교총 측 발제자분께서 학생인권 조례는 뭐 일진회를 할 권리가 있는 조례다. 이런 식으로 이제 거짓된 정보를 말씀하셔서 이제 저희 이제 활동가가 서울 지역 학생 교사인데 실제로 학생권 조례 그런 내용 없다. 이거는 완전히 거짓된 정보인데 교육부 토론회에서 발제자가 이런 정보를 말한다는 거 이해가 안 된다. 항의했더니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항의하신 저희 활동가를 이렇게 연행하듯이 잡아가지고 토론을 밖으로 쫓아낸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계속 있어가지고 저희가 좀 교원 단체들과 적극 소통을 좀 하기는 어려웠고 저희 연대체 내에 이제 전국 정교조가 있어가지고 정교조에 계신 활동가분들과 좀 상의하는 과정들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학생인권과 교권이 충돌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교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현재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혼용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교권이라는 것이 교사의 권위냐, 교사의 권력이냐, 또는 교사의 노동권이냐, 인권이냐 이런 것들이 다 뭉뚱그려져서 어떤 이들은 교권을 학생을 때릴 권리 또는 체벌권 으로 이제 말하시면서 교권을 주장하실 때도 있죠. 그런 교권은 이제 학생인권과 당연히 충돌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거는 인권과 인권의 대립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어떤 차별과 불평등과 인권의 그 대립이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 당연히 이제 저희도 교사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들, 학급당 학생수 감축 또는 뭐 아동학대 신고 등이 있을 때 교사에 대한 어떤 공적인 법률 지원이나 즉시 이제 교육 활동 현장에서 즉시 분리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절차의 마련 같은 것들은 저희도 함께 좀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교권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학생인권과의 관계도 좀 다양하게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백민 변호사님. 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게 국민 건강에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 판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너무 쉽게 결정한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게 정부 차원에서나 민간 차원에서 국민의 건강에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있는지 궁금하고 그게 헌법 소원 지금 재판 중에라도 그런 전문가 집단을 좀 활용할 방법이 있을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뭐 마지막으로 근데 우리 또 사회적 3사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나 대담이 없으면 좀 이상하니까 아마 이제 이 세월호 문제를 얘기하면 당연히 이태원 참사 아마 얘기가 나올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이제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이태원 참사 TF에서 오신 분도 이제 뭐 좀 질의나 대담을 해주시면 각각 답변을 하시면서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천 변호사님. 예. 네, 그 김선우 처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떤 사람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슬픈 일을 겪어도 마음 깊이 이 감정의 밑바닥을 찍고 점차 이제 회복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세월호도 마찬가지고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고 사회적으로 그런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못한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 이태원 참사에 있는데 1년 동안 정말 바쁘고 힘들게 왔습니다만 아직도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고 책임자 처벌이 되지 않아서 그것을 분노하는 거지 진짜 진상규명이 제대로 돼서 그걸 놓고 분노하고 있지도 못하거든요. 제대로 분노하고 있지도 못한데 그 상태에서 시간은 그냥 흘러가니까 활동의 동력에 떨어지는 것을 걱정해야 되고 그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그래서
훨씬 전에 몇 년 전에 이 일을 먼저 겪으신 분으로서 이태원 참사 유족과 또 법률 지원 활동을 하는 우리 민변 TF에 조언해 주실 게 있을 것 같은데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후쿠시마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방사능 문제가 제가 지금 탈핵 활동을 12년째 하고 있는데 방사능이 제일 안 좋은 점은 이게 영향이 갑자기 드러날 정도로 대량 피폭은 좀 드물고요. 오히려 이제 방사능에 피폭이 돼도 암이 발병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면 내가 암에 걸렸을 때 이게 방사능을 먹어서 그런 건지 가족력 때문에 그런 건지 담배를 펴서 그런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원전 주변 주민들이 갑상선 암이라든지 각종 암 발병이 굉장히 증가를 해서 그걸로 소송을 하는데 법원에서 1심에서는 일부 이기기도 했지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상당한 인과관계 인정이 안 되고 또 많은 데이터들을 정부가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각 지역별로 아주 세밀하게 동단위로 그것도 또 이 지역에 들어온 지가 몇 년도에 들어왔고 얼마를 거주했는데 원전에서 거리는 얼마가 되고 암 발병이 유의미하게 다른 대조 집단과 얼마나 증가했는지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가지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말씀하신 대로 정부 차원에서의 계속 추이를 보면서 5년, 10년 단위로 각 암 종류별로 암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또 방사능 영향은 심장병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심지어 백내장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반드시 조사가 필요하고 앞으로는 정권이 바뀌거나 했을 때 유의미한 발표 조사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이제 인권 보고서 제목을 보니까 왜 기후가 빠졌을까? 기후도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이슈고 기후 소송에 우리 민변 변호사님들도 일부 들어와 계시거든요. 내년 인권 보고 대회는 기후가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건의사항 이 방에 시계가 있어야 돼요. 시계가 없는데 발언자한테 시간을 지키라 그러면 어려운 주문이에요. 예, 짧은 얘기였습니다. 중간중간에 추임새를 어드렸는데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네, 이태원 가족들하고 세월호 가족들이 여러 번 만났습니다. 여러 번 만났고 처음에는 사실은 이태원 유가족 쪽에서 비공식적 면담을 요청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세월호와 엮이게 되면 이제 이태원조차도 부담스러울까봐 잘 안 될까봐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비공식적으로 이제 대표 몇 분만 해서 안산에 오셔갖고 만났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가장 궁금했던 거는 금방 이제 변호사님이 지금 똑같이 느끼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피해 유가족이 처음 돼봤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공식 면담을 몇 차례 하고 난 뒤에 지금은 이태원 유가족들이 이런 질문하세요. 합창단은 왜 하세요? 합창단이 어떤 도움이 돼요? 이제 가족들 공방하시는데 그건 어떤 도움이 됩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세요. 또 이제 반별 모임은 어떤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제 또 기억교실도 둘러보시죠. 이제 기억교실도 둘러보고 기억교실 둘러보면서 이런 기억 추모 시설이 만들어졌구나. 이제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세월호 특별법도 뜯어보시고 결국 이제 피해 지원 특별법도 이제 이태원 유가족들이 같이 뜯어보시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좀 근데 지금은 주로 이게 삶에 대한 질문을 세월호 가족들한테 되게 많이 하세요. 아이 생각날 때 어떻게 하냐? 또 이제 부모들끼리 모이면 뭐 하냐? 뭐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세월호를 쭉 보니까 세월호 부모님들한테 저희들이 처음에 이렇게 만났을 때 이게 국가 책임이 연루된 사건이니까 아버님, 어머님 이거는 10년 이상 갈 겁니다. 이렇게 이제 주변에 시민들이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래서 이제 다들 맞아 죽을 뻔했죠, 그죠? 빨리 진상규명하고 특별법 만들어갖고 될 줄 알았는데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세월호 가족들이 광주에 갔을 때, 그 이제 광주 5월 어머니회에서 2017년도에 안아주시면서 우리는 30년 했어, 괜찮아.
같이 가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게 세월호 가족들은 되게 큰 힘이 됐다라고 지금도 얘기하시거든요. 아마 이태원 가족들한테 또 이제 아마 세월호 가족들이 이제 그렇게 조금씩 다가가지 않을까. 근데 아까 재난 참사 피해자 연대를 말씀드렸던 게 사실은 보면 인천 인현동 화재 참사가 벌써 30년 됐고 시랜드, 삼풍, 그죠, 공주 사대부고 또 대구 지하철 이렇게 이제 수많은 참사들이 벌써 다들 막 20년씩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결국은 기억하지 않거나 혹은 그게 지방에서 발생한 재난 참사는 잊혀지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오히려 좀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이제 재난 참사 피해자들이 모이는 거는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서로들에게 굉장히 일단 큰 힘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 세월호도 보면 우리 민변 세월호 TF가 지금도 계속 활동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되게 많이 싸워요. 민변 세월호 TF하고 이제 이정일 변호사님 하실 때도 되게 많이 싸웠고, 네, 또 지금도 이제 그 유학영 변호사님하고 또 이제 오민희 변호사님까지 이렇게 넘어와서 하고 계시는데 계속 이제 또 우리 변호사님들은 이제 법률적으로 이제 기조를 얘기해 주시고 또 이제 우리는 이제 세월호 가족들은 피해자들은 그게 이제 진짜 이게 울분에 차서 감성적 접근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모두가 담기는 사실은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까지 생각해 보니까 옆에서 그렇게 법률적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이 계속적으로 있다는 거는 피해자들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고 되고 이제 옆에 지원 조직으로 있는 4.16 연대나 4.16 재단에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안 그래도 이태원 쪽에서도 지금 4.16 연대나 이런 이제 지원 조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긴 들었습니다. 이제 아주 표면화되지는 않았지만, 근데 그게 아마 이제 우리가 상시적인 그렇게 재난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게 없어갖고 또 다시 이제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이제 변호사님들이 더욱더 옆에서 좀 그런 피해자들이 길게 볼 수 있게 또 피해자들끼리 모일 수 있게 이제 그런 법률적 지원들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책임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회가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들의 권리를 신장하고 국가가 이런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뭐 좀 더 충실한 입법을 만들고 적극적인 재정을 하고 하는 이제 이런 사회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불과 2, 3년 사이에 이제 엄청 뒤에 이제 축소를 해서 전반적으로 그런 뭐 입법, 행정 뭐 다 이렇게 약자와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들이 크게 후퇴하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도 많이 하고 이제 좌절도 좀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좀 아직 경각심과 결의를 다지고 뭐 이제 이런 좀 분위기가 우리에게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우리 민변 내부에서도 이제 이러한 결의를 좀 모으는 이제 그런 대담의 자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용숙 회장님께서 꼭 말씀하셔야 되는 게 있다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마무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광고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매일 아침 전장에서 지하철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는 우리 연속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평등한 열차를 타겠다. 연대와 집회로 전장행과 함께하는 시민사회 행동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공권력 감시대행팀이었고 내일이 민변 집회 시 안전침해 감시단이 함께합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우리 민변에서 많이 와주시고요. 이게 또 유튜브로 보는 것보다는 또 직접 현장에 와서 오면은 아주 실감납니다. 서울교통공사와 경찰들이 얼마만큼 혐오를 조장하고 있는지 함께 몸으로 붙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만 더 광고하겠습니다. 저희 전장인 유튜브 꼭 좀 좋아요, 구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5,000명이 안 됐어요. 4,900명에서 100명이 아직 안 됐는데 우리 여기 계신 분이 하면 20명은 넘어갈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